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더운 여름 선별진료소에 다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곧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큰 바이러스 BA.5는요, 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세고 이 감염 이력이 있거나 백신을 맞았어도 잘 뚫는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걸린 적 없는 국민 3,300만 명도 이 걸린 적이 있는 1,800만 명도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일상에 다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혜주 기자입니다. 오전 9시 선별진료소가 문을 열자 30~40명의 대기자들이 몰려듭니다. 대기실 의자가 순식간에 꽉 찼고 서서 기다리는 줄이 건물 밖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400명이던 검사 인원은 어제 1,200명에 달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뜨문뜨문 이렇게 오셨는데 줄을 선 거는 거의 없었고요. 월요일부터 특히나 대폭 한 3배 정도 늘어난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반에 확진자가 7명이 나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중학교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재개한 지 2개월 만입니다. 당연히 불안하긴 한데 저희 반은 아직 코로나 검사 맡아도 대부분 다 음성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7,360명, 2개월 만에 3만 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로 늘었습니다. 올해까지도 여행을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동창이나 이런 모임도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해졌어요. 다시 유행이 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마스크를 점점 더 못 벗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빠른 확산세는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면역 회피 수준이 3배 이상으로 높은 BA.5의 영향입니다. 이번 주 검출률은 35%로 전주보다 7%포인트 올랐고 특히 수도권은 40%에 달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로 인파가 몰릴 경우 전국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내일 재유행 대비책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 1,800만 명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염률은 낮아도 다시 걸리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미국에 있는 연구진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사례는 73,82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1,000명 중 4명꼴입니다. 3번 걸린 사람도 98명이나 됩니다. 백신이나 감염 면역을 피해가는 BA.5 변이 영향이 큽니다. 이 BA.5는 동시에 면역 회피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감염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감염되면 사망과 입원, 후유증 위험이 첫 감염 때보다 커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재감염자와 1차 감염자, 미감염자 570만 명을 비교해 조사했더니 재감염자가 1차 감염자보다 감염 후 6개월 이내 사망할 위험은 2배, 입원할 가능성은 약 3배 높았습니다. 재감염자는 폐나 심장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고 소화기 장애, 콩팥 장애, 당뇨, 신경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컸습니다. So out of 100 people who got reinfected, 3 to 5% of them will go on to experience serious outcomes. The number of reinfection is rising dramatically in the US, in Europe, and also in Korea and South Korea. We think even 3 to 5% will really translate into significant numbers of people affected.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1차 감염으로 건강이 이미 악화된 데다 백신을 맞아도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더 빨리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nd another factor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the immunity is waning. A lot of people have been vaccinated actually now a long time ago, boosted. 감염이 누적될수록 새로운 위험도 누적된다. 재감염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던 바로 그 장면이 사진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린 선원들은 포승줄로 포박이 된 상태였고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아 버티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한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통일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김기현 의원 요청에 따라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안대를 하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대기하는 2명의 탈북 어민 모습부터 보입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5cm 높이의 시멘트 턱으로 만든 군사 분계선을 떠밀려 넘어갔습니다. 한 명은 군사 분계선에 이르자 끌려가지 않도록 주저앉아 저항했지만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저지합니다. 군사 분계선을 밟고 넘어가는 순간에도 탈북 어민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한 명은 별다른 저항은 없었지만 체념한 듯한 모습입니다. 군사분계선 북쪽에 대기하고 있던 북한 군인들과 요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두 탈북 어민을 바로 끌고 갑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사진을 보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과 함께 북한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정부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북 어민들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 송환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는 강제 북송은 잘못된 거였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선 검찰 수사로 가려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되던 바로 그날 그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현장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말들은 많았는데 이게 생생하게 사진이 찍혀 있었네요. 네, 그렇죠. 간략하게 당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남하했다가 우리 해군에 의해 납포됐는데요. 사흘간 진행된 조사에서 수차례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납포 5일 뒤인 11월 7일 판문점에서 북송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북송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해 우려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포승줄에 묶여 판문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탈북 어민 중 한 명은 자신이 도착한 곳이 판문점이란 걸 확인하자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정부 소식통은 당시 상황을 아비규환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인데 그때 당시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생생하게 장면이 담겨 있던데 사진 한 장 한 장 보면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진은 총 10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선원 2명, 탈북 어민 2명을 차례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넘겨지는 사진인데요. 우선 대기 장면으로 보이는 사진부터 보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정확히는 보이지 않지만 두 어민 모두 안대를 쓰고 있고요. 포승줄에 양손 그리고 팔까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어민의 경우에는 군사 분계선 쪽으로 걸어오다가 고개를 푹 숙인 듯한 사진이 있습니다. 어민이 저항을 한 듯 주변에 있는 사복 경찰들, 국정원, 통일부 인사들이 애워싸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양팔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도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 가까이 다가가자 북한군이 인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진, 군사 분계선 5cm 높이 턱을 밟고 북한군에게 인계되는 모습인데 팔은 북한군에게 잡혀 있는데 몸은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군사 분계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넘었던 곳인데요. 또 다른 어민, 파란 옷을 입은 어민도 있었는데요. 이 어민은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으로 강제 북송이 됐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되는 순간 약간 등이 움츠러든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들은 누가 찍은 겁니까, 현장에서? 네, 당시에 통일부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통일부는 어제 강제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 이렇게 달라진 입장을 브리핑했죠. 그 근거로 이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뭐 어제 발표도 있었고 사진을 봐도 강제로 이 북송했다, 여기에 더 힘이 실리네요.
네, 당시 사진이 공개된 만큼 검찰 수사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함께 공개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여론화된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직접 유린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진상규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 당시에 북한 어민 2명의 북송을 결정한 건 누구였을까요?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처음 납포됐을 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북송을 최종 제거한 건 누구였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유준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이 북한 어선을 납포한 것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그날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문 전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으로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합동신문을 3일 만에 서둘러 마무리하고 북한에 북송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태국에 있던 문 전 대통령이 북송 결정을 제가했는지 여부에 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반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과거 한 토론회에서 본인이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시 정의용 실장도 문 전 대통령 해외 방문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이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돼서 재가를 얻은 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보려고 하는데 채널A는 정의용 전 실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북한군에 피격당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 가족이 알리지 않아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눈을 감았다죠. 저희 취재 결과 이 씨가 피격당한 뒤에 우리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에 이 한라인이 가동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라인으로 이 씨 구조를 요청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18시간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후 정부는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유엔사 채널이 아니라 국정원 통일전선부 한라인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자는 북한으로부터 빨리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해 유엔사 채널과는 별도로 국정원 통전부 한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라인 가동을 주도한 건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아니라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서 실장이 직접 통지문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했는데 당시 박지원 원장은 청와대로 향하던 차 안에서 발표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소통 창구가 막혀 구조협조 요청이 어려웠다는 당시 청와대 설명과는 달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전까지 남북 정상은 한라인을 통해 친서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친서 내용입니다. 다음은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보내온 친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씨를 구조하는 데에는 이 국정원 통일전선부 한라인이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려달라고 해서 바로 돌려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라인 가동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실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 속에 가족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자녀가 없어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부인 아키에 여사는 여전히 슬픔 속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손에 꽃을 들고 서 있는 시민 행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진 아베 전 총리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1時間待ちましたね。並んでる時がやっぱり涙が自然に出てきてしまって、天国で安らかに眠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日本のこの誇りをね、取り戻すために戦ってくださった安倍さんに本当に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이곳 사찰 주변에는 아베 전 총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장을 마치고 운구 차량이 사찰을 빠져나오자 시민들은 목 놓아 이름을 부릅니다. 운구 차량은 자민당 본부와 국회를 지나갔고 두 차례에 걸쳐 8년 9개월 재임했던 총리관저 앞에선 기시다 총리와 강요들의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선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촬영했던 피아노 연주 모습도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私はピアノ、小学校1年生の時ぐらいまで、やってました。花は咲く、挑戦しました。 자녀가 없어 상주를 맡은 아키에 여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 야마가미는 지난해 가을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무기를 제조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라현에서 범행이 실패할 경우 아베 전 총리의 저녁 시간 유세지인 사이타마현도 찾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마련된 아베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문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차려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저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아베 총리님의 서거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기원한다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강인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조문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 장례식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조문 사절단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건데요. 이 기자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 진행했는데 중단 때도 재개 때도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들과 청와대 국민들과 안전을 좀 지키라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면 기존 거리보다 먼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합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물어보고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경호처 요청에 따라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방침이 번복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저녁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기로 생각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참모는 도어 스태핑 중단이 지지율 하락 때문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어 스태핑 중단에 따른 비판 여론에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락가락 안 하시면 혼란이 좀 덜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저렇게 한다고 그랬다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다시 거리를 좁혀 도어 스태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귀갓길 여성을 노린 무서운 범행이 또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여성을 따라가 목을 조르고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출소한 지 1년밖에 안 된 남성이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걷는 여성. 바로 그때 버스 정류장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이 깜빡거리다 꺼집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 폭염의 날씨에도 두꺼운 점퍼를 입었습니다. 여성이 가던 길을 따라가며 모자를 고쳐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5분을 쫓아가 인적이 드문 공터에 다다르자 갑자기 뒤에서 덮치고는 목을 조르며 들어 올립니다. 공포에 질린 여성은 발버둥을 치며 도망가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쓰러지고 맙니다. 차량으로 돌아가는 남성은 장갑을 끼고 여성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건 지난 8일 밤 10시 반쯤. 밤에 한 10시가 넘었나? 뭐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여자 목소리가. 근데 위험하긴 위험해. 여기가 밤에는 내 사람이 잘 안 다니지. 남성은 범행 1시간 전부터 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버스에서 여성이 혼자 내린 뒤 골목길로 들어가는 걸 발견하고는 뒤따라간 겁니다. 여성은 범행을 당한 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 만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장소에서 2k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를 5km 이상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강도치상과 절도 등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출근길에 벌어진 흉기 강도 사건입니다. 집에서 나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뒤 돈을 빼앗았는데 범인은 일주일 전부터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평일 아침 흰색 면티를 입은 남성이 아파트 현관에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5분 정도 서성거리다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3시간 뒤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남성은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 아파트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5일 오전 8시쯤 혼자 사는 40대 여성 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고 달아난 5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선 순간을 노렸습니다. 흉기로 위협해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준비해간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1,200만 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신분을 숨기려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 신분증을 촬영하면서 3일 뒤 중국으로 밀항할 거다.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보복이 두려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범행 이틀 뒤에야 겨우 신고했습니다. 신고할 때 많이 두려워했죠. 보복할까 봐 겁이 되게 많이 나요. 저 혼자 그렇게 당하면. 뒤로 갖고 있어요. 피해자 우려와 달리 경찰은 CCTV와 계좌, 차량 추적 등을 통해 신고 3시간여 만에 집에 숨어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피의자는 빚을 갚는 데 훔친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동네 주변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감금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 참 불안해지는 뉴스죠. 이런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현관문 비밀번호 누를 때도 혹시 누가 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실제로 초소형 CCTV를 설치해서 남의 집 비밀번호를 훔쳐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빌라촌. 50대 남성은 2달 전 손톱만한 초소형 CCTV 7개를 구입한 뒤 빌라 현관문 맞은편이나 주위에 부착했습니다.
범인은 이 빌라촌을 다니며 한 달 동안 56가구의 현관문 주위에 초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고 현관문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에 들어가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조심하라고 도둑 들었다고 조심하라고 얘기했는지. 범인은 집이 비어 있는 줄 알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빌라로 들어갔다 집주인에게 들켜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도주했던 범인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고 손에는 초소형 CCTV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현관문 주변에 이렇게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버려. 어디다 붙이는 줄 알아. 그것까지 모르죠. 경찰은 50대 남성을 주거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현관문 잠금 장치를 열 때는 손으로 가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물건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았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의 30대 배우 A씨가 경찰에 자수한 건 지난달 16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를 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경찰서를 찾은 겁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말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7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한 A씨는 이후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건의 추가 피해를 확인해 또 다른 현금 수거책 3명도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곧바로 자수한 덕분에 피해를 막고 추가 공범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큰돈을 주는 아르바이트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나 근처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죠. 그런데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많나 봅니다. 김정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교통섬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는 시민들. 발을 떼어 보지만 버스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데도 SUV 차량은 멈추질 않습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멈춰 세웁니다. 오늘부터 우회전할 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에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경찰은 계도 단속을 벌였습니다. 취재진이 30분 동안 지켜봤더니 50대 넘는 차량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사실상 1분에 2대꼴로 규정을 어긴 겁니다. 운전자들은 규정이 모호해 헷갈린다고 하소연합니다. 일시 정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건너올지 안 건너올지 확실치가 않을 때는 그냥 가도 되는 건지 그건 좀 불투명하네요. 경찰의 규정을 되묻거나 항의하기도 합니다. 코너에서 멈춤을 했다가 일시정지했다가 했다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이 말이지. 알았지? 근데 그게 궁금했어. 7월 12일 오늘 날짜부터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모르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택시가 멈춰갖고 깜짝 놀라서 했는데 횡단보도에 우회전하는 거 그거 멈췄다 가는 거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몰랐거든요.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면서도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곧바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주위에 대형차가 나타나면 가급적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지만 지금 보여드릴 상황 같을 땐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가족이 타고 가던 차에 넓적한 쇳덩어리인 판스프링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참사를 피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일가족이 탄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이 차로를 달리는 화물차 뒤로 까만 물체가 도로를 구르더니 곧바로 유리창을 뚫고 들어옵니다. 유리를 뚫고 들어온 건 길이가 50cm쯤 되는 철제 판스프링. 화물차 뒤에서 달리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추월하려고 속도를 내던 중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총알이나 대포알처럼 날아오는 그런 수준. 진짜 쾅 하고 유리가 펑 하고 그게 동시에 소리가 났었고.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판스프링은 탑승자들이 타고 있던 공간을 지나 차량 뒷유리까지 관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차량엔 운전자의 아내와 딸, 장모까지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에 맞아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 걸로 그쳤지만 판스프링 궤적이 조금만 달랐어도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수평으로 들어왔으면 집사람 얼굴로 날라온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피해 차량 운전자는 화물차를 뒤쫓으려 했지만 가족과 차량 상태가 걱정돼 멈춰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고속도로 CCTV 영상을 확인해 2차로에 있던 화물차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판스프링이 이 화물차에서 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방금 보신 사례 같은 판스프링 사고, 사망사고까지 나올 정도로 피해가 적지 않은데 사고 원인을 제공한 화물차 차량이나 운전자를 수년째 못 찾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피해자들은 호소할 데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도 1차선을 달리는 차량. 갑자기 무언가 날아와 앞유리에 부딪힙니다. 차를 세우고 보니 앞유리에 길게 구멍이 났고 조수석은 머리 받침대 가죽이 찢어졌습니다.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판스프링이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사고였습니다. 가족이나 동료나 타고 있었으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머리 받침대 쇠붙이가 휘어질 정도의 충격이니까. 차량이 부서지고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사고 2년 가까이 되도록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스프링이 어느 차량에서 나온 건지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정말 찾을 수 없는 사고구나. 판스프링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로 주로 화물차에 쓰입니다. 지난 2018년 고속도로를 달리던 30대 운전자는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판스프링에 가슴을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역시 4년이 지났지만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다가 하시원할 데도 없고.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판스프링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뒤 주행 중인 타이어에 튕기면서 사고를 낸다는 겁니다. 또 적재량을 늘리려고 화물칸을 불법 개조할 때 지지대로 썼던 판스프링이 튕겨져 나왔을 가능성에도 주목합니다. 화물차가 많이 오가는 충북 음성 휴게소인데요.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판스프링을 덧대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4.5톤 화물차가 적발됩니다. 화물칸 뒤쪽 문짝을 펼쳐서 적재 공간을 넓힌 뒤 무게를 지탱하려고 판스프링을 밑에 끼워놨습니다. 판스프링을 재사용한 거거든요. 더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판스프링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불법 개조 차량을 잡아내기 위해 고속도로 CCTV와 드론 수집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요금소나 휴게소에서의 현장 단속을 대체할 수준은 아닙니다. 자동차 수리점엔 판스프링이 부러진 상태로 겨우 붙어있는 차량이 정비를 기다립니다.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운행하신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게 돌에 떨어져서 차 밖에 밟히면서 날아가면은 흉기로 변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 5년간 200건 가까이 됩니다. 운전자들은 어디서 날아들지 모를 도로의 흉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내용을 봉합한 국민의힘은 일단 휴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고 이 대표도 징계 결과에 대한 저항보다는 향후 경찰 수사 대응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은 최대한 자제하고 권 대행은 이 대표가 띄웠던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당내 상황에 위축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나 어떤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올바른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도 일제히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언급을 아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지나간 이슈인데 또 다시 지나간 이슈를 떨쳐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극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권 대행은 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당 수습안을 논의했고 당 내용 봉합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당의 유권 해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맹 나흘째인 이 대표도 당장 가처분 신청 등 징계 처분에 대한 직접 대응은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의 직무대행 체제 전환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대비에 우선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도 후보 등록일인 일요일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이 반대 주자들의 의원 비판 수위는 더 올라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 측은 출마 선언 때 당 운영에 관한 비전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온건파 박찬대 의원이 이 의원의 러닝메이트가 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찬대, 날씨도 뜨거운데 찬대, 우리 찬대 의원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7그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견제에 나섰습니다. 당대표 공천권 내려놓기를 위한 당대표 후보자 회동과 공동선언을 강훈식, 김빈석, 박용진, 박주민, 설훈 그리고 이재명 의원께 공식 제안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건 또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일이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혁신 경쟁이 없는 어대명 선거는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이라며 이재명 의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전대에 출마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2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 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느냐를 두고 당시 여야 법사위원들이 법정에서 다시 한판 붙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사봉을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지만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이튿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표결에 참석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민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등으로 법안 심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몫이 아닌 야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심각한 그런 절차 위반이다. 반면 당시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적법했다고 맞섰습니다.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법안의 심의 표결 과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합의안과 한참 동떨어진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주장했고, 피청구인 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토론이나 표결 기회가 봉쇄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피청구인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박광온 전 법사위원장은 불참했고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방청석에서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법무부에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 날짜도 조만간 지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11야라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뭘 다시 건다는 겁니까? 네, 대통령 사진인데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국회나 당사에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 있는 이 국민의힘 회의실이죠. 벽에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네요. 맞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 3장이 걸려 있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없네요. 네,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까지는 현직 대통령 사진도 걸어뒀었는데요. 탄핵 이후에 이 3명의 사진만 다시 걸었습니다. 우리 당은 보수파의 격통을 이어받은 본당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당사에 대통령 사진 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는 자부심과 관련이 있는데요. 기억나실까요? 2016년 유승민 당시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니까 당에서 이 사무실에 걸려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반납하라고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 야당에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친박, 비박, 진박, 요즘은요 어떤 박만 대통령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느라고 바쁩니다. 어떤 박들은 대통령 사진을 존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무슨 영시대입니까? 자,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걸립니까?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사진을 거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과 또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의견이 엇갈려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비밀 대화가 생중계됐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네,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두고 이런 비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중진들 중에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단일을 하자, 임시를 하자. 얘기 나오면 당은 당규에 따라 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직무대행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소관하면 진짜 다시 해야죠.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 인정되면 이게 공소시 남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할까. 안 된다. 그렇지. 안 나오겠고. 네, 최영도 의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마이크를 치우는데 네. 켜진 줄 몰랐던 거겠죠? 그랬겠죠.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 유상범 의원은 당 윤리위원이거든요. 곧 나온다는 수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영배 무소속 의원 복당 준비 이제 진짜 하나 보죠? 네, 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의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이 공석인데요. 당이 후보자 접수를 받았지만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민 의원의 복당은 당연한 일이라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지역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민의원이요. 주말인가요? 이재명 의원 행사에도 갔던데요. 네, 이틀 전 이재명 의원이 광주를 방문해서 지지자들과 만난 그 현장인데요. 민주당 의원들 옆에 민영배 의원도 보이시죠? 뭐 광주가 지역구니까 참석을 했나 본데 뭐 이재명 의원도 참석을 막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민 의원은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많은 이른바 개딸들과도 만났습니다. 스스로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만나보니 수줍음 많은 요즘 청년들이라며 팬덤 정치라는 괜한 공격은 사양한다고 편을 들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본인은 복당 준비를 마친 것 같은데 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아직 민주당은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영배 의원 복당은 조만간에 어떻게 결정이 나나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 열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 측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면서 두둔했습니다. 복귀는 당 지도부의 몫으로 넘겼던 민영배 의원, 복당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의원도 출마할 걸로 보이는 이 대표 선거에서도 복당이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걸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하죠. 내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시장이 하루 전부터 요동쳤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16원까지 오르며 연 고점을 깼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2원 오른 1,312.1원에 마감하며 연 고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1,316.4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4월 30일 장중 1,325원을 찍은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달러는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과 유로화 약세 등이 겹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도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443억 원 어치를 매도하며 전날보다 22.51포인트 하락한 2317.76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리 차이가 생기고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겠지만 추후에 여기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면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원 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도 뛰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6%대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꺾기 위해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그동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하락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최고가를 경신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전용 164제곱미터가 사상 최고가인 4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3주 뒤엔 42억 5천만 원에 팔려 1억 원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부쩍 커진 이자 부담은 현금 부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입주 4년째를 맞은 인근 개포동 신축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달에 직전 거래보다 1억 4,500만 원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강남에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 초소형을 제외한 37건 중 절반에 가까운 17건이 하락 거래였습니다. 7월 첫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해 넉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외곽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서초구를 뺀 전역으로 확산된 겁니다. 금리 인상에 따르는 그 부동산 시장 매수세가 꺾이는 것은 지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그 시그널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큽니다. 강남마저 꺾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조정 내진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가 부도로 파탄에 빠진 스리랑카 국민들이 대통령 관저를 점거했습니다. 화려한 관저에서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시위대 가운데 한 명이 돈다발을 세고 있습니다. 돈 뭉치는 두툼하고 빳빳한 신권은 세워도 끝이 없습니다. 경제 파탄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를 점거했고 야외 수영장과 호화로운 거실, 안방까지 차지했습니다. For past 6 months, people were struggling in the queues. People are in the fuel queues. 관저에 숨겨둔 6,500만 원어치 돈다발도 챙겨 경찰에 넘겼습니다. 관저를 탈출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한때 두바이 도피설이 제기됐지만 공군 기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들 눈을 피해 공항 귀빈실에서 절차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민국 직원들에게 출국을 거부당한 겁니다. We can't trust them. Since independence, since 1948, we trust politicians and we lost everything that we have. So we are not going to trust them. We are stay here until they resign. 라자팍사 대통령 일가는 스리랑카를 국가 부도까지 몰고 간 주범으로 꼽힙니다. 형 마인다는 20년 가까이 대통령과 총리를 지냈고 동생 고타바야는 3년 전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주된 수익이었던 관광산업은 무너졌고 부채가 쌓이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외화와 에너지, 식료품이 바닥을 드러내자 참다 못한 시위대는 라자팍사 일가를 몰아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K리그 선수들을 상대합니다. 친선 경기지만 국내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인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손흥민도 케인도 잔디에 들어 누웠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강도 높은 훈련에 열중한 토트넘. 이벤트 경기지만 내일 K리그와의 승부를 앞두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번 시즌 시작을 또 승리로 알릴 수 있고 이기려고 하는 의지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didn't see him 1 month and I think it was a lot of time. He's always with a smile,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팀 K리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는 이승우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3대2로 저희가 좀 재밌게 많은 골을 넣어서 다시 또 유럽에 보낼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짜볼 생각입니다. 콘테 감독님이 앞에서 손에 부시지 했던 그런 춤 세레머니를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손흥민의 다음 상대 세비야 선수들은 여유를 즐겼습니다. 한국어로 응원가를 부르고 K-팝 노래에 몸을 맡기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비도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서울과 호남, 경북에는 최고 100mm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은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더위는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강릉은 22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되며 제주는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정도면 저주 수준입니다. 전체 국정원장 14명 중에 무려 11명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대부분 국가보다 정권을 보위하려다 벌어졌죠. 서훈 박지원 전 원장, 정권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고르거나 남겨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다 순직한 국정원 직원 19명은 이걸 꿈꿨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권 아닌 국가의 나침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